거칠게 몰아치는 폭풍우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어두운 밤하늘을 찢어밟기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송서진 회장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에 미친 듯한 비바람을 무심한 눈동자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반대파들을 어떻게 짓밟고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계산만이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운전기사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굽이진 도로를 신경을 곤두세운 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인간의 주의력도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갑작스럽게 산비탈에서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도로를 덮쳤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육중한 차체는 종이장처럼 처참하게 구겨졌고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은 후 도로 한가운데로 뒤집혀 멈춰섰다. 운전기사는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의 송서진 회장 역시 이마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설상가상으로 파손된 엔진룸 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독한 기름 냄새가 좁은 차 안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무너진 철창 속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시야는 점점 흐려져만 갔다. 그녀는 힘겹게 피 묻은 손을 뻗어 찌그러진 문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낡고 덜컹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폭우 속을 뚫고 지나가던 25살의 가난한 배달원 강도윤은 도로 한가운데 전복된 검은색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병든 양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로 찌그러진 차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한 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토바이를 길가에 내팽개치고 사고 현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신발은 미끄러웠지만 그는 쓰러진 차량 곁으로 다가가 안을 살폈고 뒷좌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 가득 찬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강렬한 기름 냄새는 당장이라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언의 끔찍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도윤은 다급하게 문손잡이를 잡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당겨보았지만 사고의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재빠르게 두리번거리며 유리창을 깰 만한 도구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근처 도로변에 굴러떨어져 있는 어른 팔뚝만 한 묵직한 돌덩이를 발견한 도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힘겹게 집어들고 다시 차량 쪽으로 달려왔다. 빗방울이 그의 눈을 때려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유리창을 향해 돌덩이를 잇는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두꺼운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유리를 타격했다. 마침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창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고 그는 유리 파편에 팔이 베어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차 안으로 상체를 깊숙이 밀어넣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송서진 회장은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청년의 실루엣을 보았고 그가 내미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다. 도윤은 남아있는 근력을 쥐어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좁은 창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염을 토해내고 있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간신히 송 회장을 차 밖으로 빼낸 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넓은 등에 단단히 업고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체중과 거센 비바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지금 멈추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그의 두 다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를 위태롭게 달리며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커다란 가로수 아래로 몸을 피하는 순간 등 뒤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 버섯구름이 밤하늘로 솟아오르며 폭발했다. 강력한 폭발의 충격파가 등 뒤를 강타하며 도윤의 몸을 앞으로 세차게 밀어냈고 그는 등에 업힌 여성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바닥을 뒹굴며 충격을 흡수했다. 타오르는 자동차의 불길은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섬뜩한 빛을 발하며 주변의 어둠을 기괴하게 밀어내고 있었고 짙은 매연이 흩날렸다. 온몸이 흙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된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송 회장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다. 눈을 뜨시라며 간절하게 외치는 청년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송서진 회장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생명의 은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일렁이는 붉은 빛과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청년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이 멎을 듯한 엄청난 충격과 경악이 송서진 회장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의 귓가에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착각이 들었다. 눈앞에 앉아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남루한 행색의 청년은 25해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복사해 놓은 것만 같았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닮음을 넘어서서 25년 전 태풍이 휘몰아치던 끔찍한 밤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핏줄이 기적처럼 되살아나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강렬한 직감이었다. 오뚝한 콧날과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특유의 우수 어린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상처 속에 묻혀있던 파편들을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다. 무의식 중에 떨리는 손을 뻗어 청년의 뺨을 어루만지려던 송 회장은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도윤은 이상하리만치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중년 여성을 향해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더 버티시라며 애타는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그는 급한 대로 젖은 외투를 벗어 비를 맞고 있는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찢어진 셔츠 자락을 질끈 동여매는 등 응급처치에 집중했다. 송서진 회장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청년의 따뜻한 체온과 손길을 느끼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뼈저리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발 이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며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 기도를 올렸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폭우가 쏟아지는 사고 현장을 어지럽게 비추며 구조대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급대원들에게 환자의 상태와 응급조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들이 송 회장을 들것에 싣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송 회장은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피 묻은 도윤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며 애절한 시선으로 그를 붙잡았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바람 소리 같은 희미한 음성이 흘러나왔고 그 한마디는 빗소리를 뚫고 도윤의 귓가에 맴돌며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청년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도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어색했던 청년은 그저 지나가던 배달원일 뿐이라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태양구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라며 마지못해 이름과 사는 곳을 털어놓은 도윤은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강도윤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는 순간 그녀는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으며 깊은 기절 상태로 빠져들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유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뭉클한 감정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여인의 절박한 온기가 피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뒤 태양그룹 산하의 VIP 전용 최고급 병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송서진 회장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맑게 갠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두 눈동자만큼은 맹렬한 불꽃을 뿜어내며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병실의 공기조차 얼어붙게 만들 만큼 무거운 위압감을 발산했다. 그녀의 곁에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충직한 비서실장 최진환이 두 손을 모으고 회장의 언명을 기다리며 긴장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송 회장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반격의 소용돌이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최 실장, 내가 사고를 당하던 밤 화염 속에서 구해준 청년이 있었네. 이름은 강도윤이고 태양구 외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고 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오게. 송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절대적인 복종을 표명했다. 단순히 은인에게 보상을 하려는 차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뒷조사를 지시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최 실장은 회장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절박함을 읽어냈다. 그녀는 청년의 출생의 비밀부터 살아온 환경,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빠짐없이 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거듭 강조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최고 수준의 정보팀을 가동하여 말씀하신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파악해 올리겠습니다. 라며 짧게 대답한 최 실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송서진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25년 전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가문의 권력 투쟁과 억울하게 잃어버려야만 했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살아왔지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모성애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 맞다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배신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피해의 복수를 감행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주먹을 쥐었다. 한편 화려하고 번쩍이는 도심의 야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양구의 외진 판자촌 골목길에서 강도윤은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거세게 몰아쳤던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를 숨막히게 옥죄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입은 팔의 상처는 욱신거리며 통증을 유발했다. 허름한 문을 열고 비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워 앓는 소리를 내는 양어머니의 야윈 뒷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몹쓸 병에 걸려 연명하는 그녀였지만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도유는 결코 원망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신 거 맞죠? 라며 다정하게 묻는 도윤의 목소리에 거친 숨을 내쉬던 양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아들의 얼굴과 대충 감아놓은 팔의 상처를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회한의 눈물이 고이며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도윤아. 나 같은 애미를 만나서 네가 평생 고생만 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어야 짐을 덜 텐데, 라며 자책하는 어머니의 손을 도윤은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엄마가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길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 테니 기운 내세요.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도윤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빗속에서 구조했던 귀티나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손목을 붙잡으며 애절하게 이름을 묻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보상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묘한 이끌림이 느껴져 자꾸만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을지 궁금증이 솟아올랐지만 자신 같은 빈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같은 시간 태양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화려하고 웅장한 부회장실에서는 송서진 회장의 조카이자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송태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언제나 친절하고 세련된 미소를 짓는 젠틀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면에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번 폭우 속 교통사고 역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송 회장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그룹의 패권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끔찍한 암살 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송 회장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송태호는 책상 위에 크리스털 유리잔을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늙은 여우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당부했건만 실패를 해라며 송태호는 비서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내는 부들부들 떨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폭발과 함께 제가 되었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신원 미상의 젊은 놈이 난입하여 회장을 구출하는 바람에 작전이 빗나갔다고 변명했다. 그 말을 들은 송태호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거룩한 대업을 망쳐놓았단 말이냐. 당장 그놈의 배우를 캐내고 흔적도 없이 처리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병원에 있는 송 회장의 동태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라며 날카로운 도끼가 서린 명령을 하달했다. 한편 비서실장 최진화는 회장의 엄명을 받은 즉시 그룹 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비밀 조직을 가동하여 강도윤이라는 청년의 과거를 무서운 속도로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빈민가의 배달원인 줄 알았던 청년의 신상 명세서와 보육원 기록 그리고 입양 과정까지 수많은 서류가 며칠 만에 최 실장의 책상 위로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는 밤을 새워가며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그가 파헤칠수록 이 청년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는 듯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공백이 존재했고 특히 입양 기록의 일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삭제된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최 실장은 조작된 서류의 이면을 파고들며 25년 전
아들이 실종되었던 시기와 도윤이 고아원에 버려진 시점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고, 최 실장은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억누르며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정보원들을 판자촌으로 몰래 파견하여 강도윤이 버린 머리카락 같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해 올 것을 지시했고, 며칠 뒤 도윤이 버린 종이컵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다. 삼엄한 보안 속에서 태양병원 비밀 연구실로 옮겨진 종이컵은 송서진 회장의 샘플과 함께 분석 과정에 들어갔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 실장의 피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다. 만약 검사 결과가 긍정으로 나온다면 거대한 후계 구도는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며, 피바람 부는 무자비한 권력 전쟁이 시작될 것임이 자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센터의 책임자가 직접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최 실장의 사무실을 찾아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건네주었다. 굳게 닫힌 봉투를 뜯어 내역을 확인하던 최 실장의 두 눈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서류의 마지막 줄에는 송서진과 강도윤 두 사람의 친자 확률이 99.9%라는 기적적이고도 충격적인 숫자가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진실을 증명했다. 최 실장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태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에 휩싸였다. 최 실장은 결과지와 수집한 강도윤의 자료를 파일에 조심스럽게 담아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최 실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던 송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 온 서류철을 공손하게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청년에 대한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며 보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류철을 받아드는 송 회장의 손끝 역시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운명의 서류철을 천천히 펼치고 첫 페이지에 인쇄된 강도윤의 증명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송서진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25년의 어둠이 끝나고 태양그룹의 피바람을 몰고 올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순간이었다. 송서진 회장의 눈동자는 종이 위에 적힌 붉은 숫자 99.9%라는 글자에서 한시도 떼어지지 않았으며, 떨리는 손가락은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만지듯 종이 끝을 미세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에 박힌 대모처럼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책감과 절망이 한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병실 안의 적막함은 그녀의 억눌린 오열 소리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적은 실제했고 하늘은 끝내 그녀를 버리지 않았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청년이 잃어버린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한참 동안 눈물로 얼룩진 서류를 품에 안고 있던 송 회장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최 실장이 가져온 나머지 조사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아들의 처참한 삶의 궤적을 확인하자마자 다시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녀의 아들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비가 새는 판자촌의 단칸방에서 자라났으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최 실장의 보고서에는 도윤이 거쳐온 보육원의 열악한 환경과 그를 입양한 양어머니 박금자의 무책임한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보는 이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도윤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사장 인부와 식당 배달원 등 온갖 험한 일을 전전하며 양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아왔다는 대목에서 송 회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의 화염을 내뿜었다. 내 아들이 저 차가운 밑바닥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고생하는 동안 나는 이 화려한 성곽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며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규했고 그를 이렇게 만든 배후 세력에 대한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도윤의 주거지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이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쓰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송 회장은 당장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는데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에 어린 양을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5년 전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자들이 여전히 태양그룹의 핵심 요직에 앉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른 만남은 도윤의 목숨을 다시금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아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출 때까지 이 거대한 비밀을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최 실장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내 아들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자네 입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윤이 주변에 최고 수준의 경호원들을 배치하되 절대 들키지 않게 주의하게라고 송 회장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최 실장은 회장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안심하시라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보호하겠노라 맹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반격을 위한 비밀스러운 결속이 형성되었다. 송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노려보며 그곳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의 목을 조여갈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태양구의 낡은 시장 골목에서 도윤은 욱신거리는 팔의 통증을 무시한 채 무거운 배달 상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있었는데 며칠 전 사고 현장에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집중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해주었던 중년 여성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잡던 그 강렬한 온기는 여전히 피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한 여성이 이 나라 최고의 재벌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분이 무사히 완쾌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기만을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다. 이때 골목 어귀에서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내들 3명이 나타나 도윤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은 도윤의 양어머니가 빌린 돈의 이자가 밀렸다며 다짜고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익숙한 듯 한숨을 내쉬며 사내들에게 다가가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입금할 테니 제발 가게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욕설과 함께 날아온 주먹은 그의 뺨을 강하게 강타했다. 바닥에 쓰러진 도윤의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렸지만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낼 수밖에 없었으며 사내들은 다음번엔 손가락 하나로 안 끝난다며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멀리서 차 안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실장의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사내들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회장의 엄중한 지시 때문에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야만 했으며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송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송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댄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을 당장 지하 창고로 끌고 가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고 경노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그동안 아들이 겪었을 수만 가지 고통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절규였으며 이제 더 이상 도윤을 저런 비참한 환경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송 회장은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섰는데 그녀의 화려한 외출 뒤에는 도윤을 태양그룹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연극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태양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주관하는 의인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도윤에게 연락을 취하게 했고 그가 자연스럽게 본사 건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동선을 설계했다. 도윤은 갑작스러운 대기업의 연락에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양어머니의 수술비가 시급했던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태양그룹의 거대한 정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엘리트 직원들의 모습에 도윤은 위축된 기분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이 있는 꼭대기 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려 애썼고 문이 열리는 순간 펼쳐진 광활한 집무실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멈추었다. 책상 뒤에 위험 있게 앉아있던 송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고 다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가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다. 어서 오게 강도윤 군, 지난번 폭풍우 속에서 자네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불렀네. 라고 송 회장은 최대한 차분하고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고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깊은 목소리는 송 회장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송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며 단순한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자네 같은 인재를 우리 그룹에서 키우고 싶다며 회장 직속 특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고 이는 도윤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저 같은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겠느냐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송 회장은 자네의 학벌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본 것은 자네의 그 고결한 성품과 위기, 대처 능력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까지 덧붙이자 도윤은 고심 끝에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송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들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는 데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지만 송 회장의 머릿속에는 도윤을 완벽한 후계자로 탈바꿈시키고 그를 무시했던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송태호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송 회장이 신원 미상의 청년을 특보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계획을 망쳤던 배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뿜었다. 죽다 살아나더니 노망이라도 든 것이냐며 송태호는 송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즉시 사람을 붙여 강도윤의 뒤를 더 깊게 캐보라고 지시하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송 회장이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이번에야말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도윤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낡은 구두를 신고 나타난 그를 향해 수많은 직원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회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송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멀어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아들의 아명인 지훈아라고 읊조렸고 이제부터 시작될 험난한 여정에서 반드시 너를 지켜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노라. 하늘을 향해 굳게 약속했다. 25년 전 멈추었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양그룹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혈투가 예고되고 있었다. 송 회장은 최 실장에게 도윤의 교육을 전담할 최고의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도윤이 상류 사회의 예법과 경영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도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문 내부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덫을 놓기 시작했으며 병실에서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은 이제 치밀한 복수의 설계도로 바뀌어 있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야경 속에서 태양그룹 타워만은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인물들의 욕망이 뒤엉키며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많은 직원이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는 가운데 강도윤은 어색하게 몸에 맞지 않는 저렴한 정장을 입고 그 화려한 공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정면의 엘리베이터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이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전쟁터로의 첫 번째 진입이자 신분 상승을 향한 위태로운 행보의 시작이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대리석 건물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를 썼고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회장실이 위치한 최고층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여전히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집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송서진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도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세밀하게 훑어내리며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다. 송 회장은 도윤이 다가오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창가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곳 태양그룹의 힘이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도윤에게 첫 교훈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오늘부터 자네는 내 공식적인 특별 보좌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보좌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자네가 가진 잠재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윤은 송 회장의 파격적인 대우에 당황하며 자신은 경영이나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사양의 뜻을 내비쳤지만 송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네의 그 정직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그룹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녀는 최 실장을 불러 도윤에게 전용 사무 공간을 배정하고 즉시 그룹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며 도윤은 얼떨결에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된 화려한 집무실로 안내되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한 모니터 앞에 앉게 되었다.
최 실장은 도윤에게 태양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사업 영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극비 프로젝트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도윤은 터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으며 필사적으로 그 정보들을 흡수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도윤의 등장이 태양그룹 내부에 몰고 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특히나 송태호 부회장을 따르는 가신그룹과 보수적인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근본도 모르는 배달원 출신이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질투와 멸시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무렵 사내 식당이나 휴게실 곳곳에서는 도윤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고, 일부 직원들은 대놓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낙하산이니 뭐니 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으며, 도윤은 그런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찬밥을 삼켜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가시밭길 위에 선 것 같았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어떤 수모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오후가 되자 송태호 부회장이 예고도 없이 회장실을 방문하여 도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며 자네가 바로 그 유명한 의인인가 보군. 그런데 여기는 사람 목숨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한 계산이 오가는 곳인데 자네 같은 애송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며 독설을 내뱉었다. 송태호의 눈빛에는 도윤을 향한 노골적인 사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으며, 그는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면서 우리 태양가에 어울리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위협적인 귓속말을 남기고는 송 회장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도윤은 송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저 사내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할 것임을 직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반항심과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송 회장은 집무실 안에서 송태호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도윤을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지만, 송태호는 이사진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도윤에게 능력 검증을 위한 혹독한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덫을 놓기 시작했다. 결국 송 회장은 도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척하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태양구 재개발 지구의 보상 협상 업무를 도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말이 좋아 협상이지 사실상 거칠고 험악한 원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위험한 현장이었다. 송 회장은 도윤에게 이번 일이 힘들겠지만 자네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도 최 실장에게는 비밀리에 도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 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라고 은밀히 지시하며 아들을 향한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도윤은 다음 날 새벽부터 정장 대신 예전에 입던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태양구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으며, 그곳은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빈민가와 다를 바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현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철거 반대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으며, 태양그룹에서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과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터질 것만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도윤은 용역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태양그룹에서 나온 협상 담당자라고 밝히자, 주민들은 처음에는 대기업의 개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도윤이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눈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한 사연을 밤새도록 경청했으며, 자신이 왜 이 일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담백하게 전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도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복한 주민 대표들은 조금씩 양보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자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본사에 보고되어 송 회장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송태호는 도윤의 성공을 가로막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의도적으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도윤을 그 소동의 주범으로 몰아넣으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깊은 밤 어둠을 틈타 송태호가 보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주민 농성장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며 도윤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주민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도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이와 노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으며 불타는 잔해에 깔릴 뻔한 할머니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려 애썼다. 다행히 최 실장이 미리 배치해 두었던 보안 요원들이 난동을 부리던 괴한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송태호의 음모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겨누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회사로 돌아온 도윤의 모습에 송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대중의 눈이 있기에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도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를 정식 기획팀 팀장으로 파격,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도윤은 위기 관리 능력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탁월한 소통 능력을 입증해 보였으며 그를 비난하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의 진심 어린 행보에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면서 사내 여론은 급격하게 도윤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송 회장은 집무실로 도윤을 불러 상처를 살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부터는 더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니 몸을 아끼라며 어머니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도윤은 그런 회장의 따뜻한 관심에 묘한 가족애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태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도윤의 입지만 강화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도윤의 뒷조사를 하던 중 도윤의 양어머니인 박금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녀를 이용해 도윤을 무너뜨릴 사악한 계략을 구상했다. 그는 박금자가 과거 도박에 빠져 도윤을 학대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도윤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도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만들라고 종용했다. 박금자는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아들 같은 도윤을 배신할 준비를 마쳤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도윤은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사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송 회장은 도윤에게 상류 사회의 예절과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치기 위해 최고의 개인 튜터들을 고용하여 밤낮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도윤은 피곤한 기색 없이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흡수하며 서서히 세련된 신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는 거친 말투 대신 논리적이고 우아한 화법을 익혔고 명품 수트가 어울리는 단단한 체격과 기품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되면서 더 이상 가난한 배달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후계자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송 회장은 거울 앞에 선도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의 환영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는 이제 곧 도윤의 진짜 신분을 세상에 공표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태양그룹의 창립기념 파티가 다가오면서
모든 임직원과 재계 인사들의 시선은 송 회장이 동반할 의문의 청년 도윤에게 집중되었고, 송태호는 이 파티를 도윤을 매장할 마지막 기회로 삼기 위해 박금자를 파티장 근처로 불러들여 일대 혼란을 야기할 준비를 마쳤다. 파티 당일 도윤은 송 회장의 손을 잡고 화려한 조명 아래 등장했으며, 그의 눈부신 외모와 당당한 아우라는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고, 송 회장은 그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공식적으로 그룹의 핵심 인물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박금자가 술에 취한 채 도윤의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송태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금자는 도윤이 자신을 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대기업 회장에게 꼬리를 쳤다는 식의 파렴치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고, 도윤은 갑작스러운 양어머니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은 듯 멈춰섰으며 주변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도윤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서렸지만 그 순간 송 회장이 앞으로 나서서 박금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며 나는 이 청년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증인이라고 외치며 장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송 회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박금자와 송태호가 접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버렸고,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파티장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송태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송 회장의 기지와 도윤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윤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준 송 회장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파티가 끝난 후 정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빛을 응시했고, 도윤은 처음으로 송 회장에게 왜 저 같은 놈에게 이토록 잘해주시는 거냐며 진심 어린 의문을 던졌고, 송 회장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답하며 미래를 기약했다. 이로써 도윤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곽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으며, 송태호라는 악마를 향한 반격의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음을 예고하며 긴 여정의 첫 번째 고개를 넘게 되었다. 도윤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단련하기로 결심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무력한 청년이 아니라 태양의 이름을 이어받을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송 회장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훈아 미안하다. 너를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지만 네가 없으면 이 태양은 지고 말 것이야.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스러운 계획의 다음 장을 넘겼다. 태양그룹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들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끊어질 수 없는 혈육의 유대는 그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평화로운 새벽 공기 사이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송태호 부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잔에 담긴 독한 위스키를 단번에 들이켰고, 그의 눈동자에는 창립 기념 파티에서 겪었던 굴욕에 대한 분노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낮 길바닥을 전전하던 배달원 따위에게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이제는 단순히 그를 내쫓는 것을 넘어 법적인 올가미를 씌워 그러난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겠다는 잔혹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박 실장을 불러들여 태양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솔라 에너지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도윤의 개인 컴퓨터로 전송하고 이를 경쟁사인 달빛 기업에 유출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강도윤은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무실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매일 새벽까지 남아 복잡한 경영 용어와 기술 사양들을 익히며 송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인 솔라 프로젝트의 세부 기획안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수치들을 수정해 나갔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난한 삶을 통해 얻은 끈기와 바닥에서부터 다져온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기업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송 회장은 멀리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남모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던 어느 날 오전 갑자기 들이닥친 그룹 내부 감사팀 직원들이 도윤의 사무실을 봉쇄하고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태양그룹 본사 건물에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감사팀장은 도윤에게 경쟁사인 달빛 기업의 핵심 관계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내역과 거액의 금품이 입금된 차명 계좌의 사본을 내밀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사무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역시 근본 없는 놈은 어쩔 수 없다며 수군거렸고 송태호의 수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윤이 경찰에 연행되는 비참한 모습을 기대하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도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제시된 증거물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정식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팀은 이미 물증이 확실하다며 그를 막무가내로 끌어내려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송서진 회장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떠났는데 이는 도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우를 확실히 잡아내기 위한 연기였다. 이사회 당일 태양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가득 모인 회의실은 도윤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으며 송태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도윤의 죄질이 불량하여 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윤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그를 특보로 임명한 송 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회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송 회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송태호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다. 도윤은 자신을 가로막는 보안 요원들을 물리치고 이사회 의장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운에 압도된 이사들은 마지못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이동식 저장 장치를 화면에 연결하고 유출된 자료의 파일 생성 시간과 자신의 로그인 기록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정작 유출이 발생한 IP 주소는 회사가 아닌 외부의 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조작임을 증명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보냈다는 이메일 본문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이 자신이 평소에 쓰지 않는 상류층 특유의 말투라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학적인 분석 결과까지 제시하여 이사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도윤은 송태호의 비서가 지난주
주말 본사 서버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숨겨진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공개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이는 최 실장이 도윤의 결백을 믿고 비밀리에 확보해준 자료였다. 영상 속에서 송태호의 비서는 도윤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이를 본 송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쟁사인 달빛 기업의 실제 관계자를 회의실로 불러들여 자신은 유출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송태호 측으로부터 거짓 정보를 흘려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폭로를 이끌어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도윤은 오히려 솔라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완벽하게 보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천재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선보였고, 이는 태양그룹의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송서진 회장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도윤의 결백이 입증되었으니 음모를 꾸민 주동자들을 즉각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송태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송태호는 억울하다며 발뺌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백했고, 이 사진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비참하게 회의실 밖으로 쫓겨나며 일생일대의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도윤은 단순히 운 좋은 청년이 아니라 태양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실력자임을 전 임직원에게 각인시켰고, 그를 멸시하던 직원들조차 이제는 그를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송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회장실을 방문했고, 송 회장은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윤을 힘껏 껴안으며 잘해주었다고, 그리고 정말 장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송 회장의 품 안에서 혈육의 정을 느끼며 어릴 적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해내려 애썼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며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송태호는 무너진 권력을 되찾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도윤의 신체적 비밀과 과거사를 뒤져 그가 송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영원히 태양그룹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도윤의 유전자 샘플을 훔쳐내어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도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단순한 음모가 아닌 목숨을 노리는 실질적인 위협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도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한 채 송 회장과 함께 그룹의 미래 사업을 구상하며 생애 가장 행복하고도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듯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송 회장은 도윤에게 상류사회의 정점에 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의 연설을 맡겼고, 이는 도윤을 차기 경영자로 대내외에 공식화하려는 그녀의 의중이 담긴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도윤은 밤낮으로 연설문을 다듬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대화를 준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당당한 체격과 지적인 매력은 이제 그 어떤 명문가, 자제들보다도 빛나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오토바이를 타던 장갑을 만지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겸손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룬 그의 모습은 태양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송 회장은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도윤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고 최 실장에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줄 가장 값진 선물로 그가 잃어버렸던 이름과 가문을 되찾아주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는 지난 25년간 그녀가 살아온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송태호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도윤이 진짜 아들임을 확인하고는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그 생일 파티를 피해 재단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광기 어린 맹세를 하며 칼날을 갈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태양의 영광 뒤에 가려진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송태호 부회장은 어두컴컴한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핏발선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그 종이에는 강도윤과 송서진 회장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잔인한 진실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25년 전 태풍이 휘몰아치던 그 끔찍한 밤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육원 앞에 내버렸던 그 핏덩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비명과 빗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형의 자식인 조카를 제거하려 했던 그날의 범죄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갈갈이 찢어발기며 분노와 증오를 쏟아냈다. 비열한 야망으로 점철된 송태호의 기억 속에서 25년 전의 사건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는데 당시 그는 가문의 후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인 송 전 회장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뒤 홀로 남은 어린 조카마저 납치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아이가 굶어 죽거나 길바닥에서 객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난 세월 동안 태양그룹의 2인자로서 권세를 누려왔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가 버린 아이를 송서진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기막힌 인연으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 송태호는 이제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 탑이 강도윤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어두운 뒷일을 처리해 온 해결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령을 내렸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고 다듬으며 만약 강도윤이 진짜 지훈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자신은 살인미수와 유괴범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송태호는 강도윤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있는 송서진 회장의 숨통까지 끊어놓기 위해 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을 결집하고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여 송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할 준비까지 마쳤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린 악마의 그것과 다름없었으며 그는 다가올 태양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피해 축제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도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하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편 송서진 회장 역시 비서실장 최진환과 함께 25년 전에 진실을 파헤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송태호가 당시 납치범들과 접촉했던 정황이 담긴 낡은 녹음 테이프와 통화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최 실장은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해외로 도피하기 전 남겨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서류 안에는 송태호가 자신의 조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송 회장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하나뿐인 시동생이 친조카를 죽이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범죄 사실에 몸을 떨며 오열했고 그동안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고통이 분노의 화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당장 송태호를 잡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완벽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송태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발을 들이도록 유인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도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송 회장은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사랑을 느꼈지만 그가 평범한 청년에서 태양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시련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지시하여 송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룹의 법무팀을 비밀리에 가동하여 송태호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탈세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과의 공조 수사를 준비하며 반격의 칼날을 정교하게 갈아나갔다. 강도윤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송 회장이 맡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대기업의 팀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재개발 지구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진심 어린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는 재계에서도 보기 드문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도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을 뒤쫓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으며 그 차량이 며칠 전부터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검은색 세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추격전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다. 도윤은 골목길을 누비며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렸지만 그들이 자신을 노리는 목적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는 송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다가 그녀가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박금자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채업자들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거 자신이 살던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사실 송태호가 도윤을 유인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송태호는 박금자를 납치하여 도윤을 외진 폐건물로 불러들인 뒤 사고사로 위장해 그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으며 도윤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악마가 파놓은 구렁텅이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송태호는 폐건물 옥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금자를 내려다보며 도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도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 종이 뭉치가 도윤의 목숨과 함께 영원히 재가 되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잠시 후 땀에 흠뻑 젖은 도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송태호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맞이했고 도윤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송태호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송 부회장님이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라며 절규하는 도윤의 목소리에 송태호는 조롱 섞인 어조로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라며 비정한 선전포고를 던졌고 주변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윤을 포위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사내들과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온몸에 타격을 입으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송태호는 쓰러진 도윤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네가 바로 송서진의 잃어버린 아들 지훈이라지 하지만 너는 오늘 여기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진실을 내뱉었다. 자신이 송 회장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적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도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며 송태호를 노려보았고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건물을 세타 에워싸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했다. 송 회장은 이미 송태호의 계획을 역으로 추적하여 도윤의 위기를 감지하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으며 그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건물 안을 진동시켰다. 송태호는 당황하여 박금자를 인질로 삼아 건물 옥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최 실장이 이끄는 특수요원들이 옥상 진입로를 차단하고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퇴로가 막힌 송태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도윤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송태호를 뒤쫓아 옥상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간 쌓인 혈육의 악연과 증오가 팽팽하게 맞서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송 회장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송태호에게 당장 그 손을 놓으라고 꾸짖었고 그녀의 손에는 송태호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으며 이제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송태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도 같이 죽는 거라며 박금자를 난간 끝으로 밀어붙였지만 그 틈을 타 도윤이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들어 박금자를 구출하고 송태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들이 옥상으로 들이닥쳐 송태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송태호는 허망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는 자신이 평생 쫓아왔던 권력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송 회장은 그런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지훈아 내 아들 지훈아라며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두 사람의 눈물은 차가운 옥상 바닥을 뜨겁게 적셨다. 진실이 드러난 폐건물 옥상 위로 새벽 안개가 걷히고 희미한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으며 도윤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25년간 방황했던 영혼의 안식처를 찾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송 회장은 도윤의 얼굴에 묻은 피와 먼지를 닦아주며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노라 굳게 약속했고 박금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도윤의 발치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로써 태양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악의 축은 무너졌고 진실의 럼만 에넨용은 완전히 찢겨나가며 세상 앞에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으며 새로운 태양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장엄한 서막이 내려졌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도윤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송 회장은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녀는 이제 태양그룹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준비했다. 송태호의 잔당들이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저항하고 있었지만 송 회장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척결해 나갔고 도윤이 깨어났을 때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밝은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도윤과 송 회장의 앞날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서 정신을 차린 강도윤은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지훈하라고 울부짖던 송서진 회장의 애절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난한 배달원으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 송태호라는 악마의 간계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요동치는 혈육의 이끌림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송태호는 비록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야망을 앗아간 도윤을 향한 증오의 불꽃을 끄지 않은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외부와 연결된 비밀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노리라는 비정한 지령을 내렸다. 송태호는 자신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강도윤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태양그룹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광기 어린 결심을 굳혔으며
그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 암살 조직을 고용하여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도윤이 책임지고 있는 태양그룹의 핵심 외곽 공사, 현장인 첨단 에너지 단지 건설지로 암살자들을 잠입시켰고 그곳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한 중장비들을 이용하여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려 획책했다. 도윤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작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현장 점검을 나섰으며 그는 이 적막하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사이에서 자신을 겨냥한 차가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송서진 회장은 퇴원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도윤의 행방을 묻고 있었으며 아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송태호가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즉시 비서실장 최진환을 대동하고 도윤이 있는 현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그녀는 25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 밤의 공포가 재현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고 제발 이번만큼은 하늘이 자신을 돕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금속처럼 떨리고 있었으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바짝 차리려 했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에너지 단지 건설 현장에 도착한 도윤은 안전모를 고쳐 쓰고 현장 소장과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가파른 철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중장비의 굉음과 용접 불꽃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으며 암살자들은 공사 인부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도윤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윤이 인적이 드문 고층 구조물의 연결 통로에 진입하기를 기다렸으며 그곳에서 그를 밀어 떨어뜨리거나 날카로운 흉기로 심장을 꿰뚫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도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암살자의 차가운 눈동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피할 곳이 없는 외통수에 걸린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공사장 입구에 도착한 송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윤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아들을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라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험한 공사장 바닥을 질주했고 뒤따라오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도윤은 괴한의 기습적인 칼날을 간신히 피하며 격투를 벌였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서서히 뒤로 밀려나 낭떠러지 같은 구조물 끝에 서게 되었다. 암살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도윤의 가슴을 향해 날카로운 단검을 힘껏 내리꽂으려던 찰나 공기를 가르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송 회장이 그들 사이로 몸을 날렸다. 둔탁하게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송 회장의 하얀 실크 코트 위로 붉은 선혈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으며 그녀는 아들 대신 차가운 칼날을 자신의 왼쪽 가슴으로 오롯이 받아내며 도윤을 뒤로 밀어냈다. 도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심장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송 회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녀의 몸을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암살자들은 뜻밖의 방해꾼이 나타나자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뒤늦게 도착한 최 실장과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모두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도윤은 자신의 손에 묻어나는 뜨거운 피를 보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송 회장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과 희미해져 가는 눈동자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터져나왔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저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하세요? 라며 도윤은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신성한 단어를 목 놓아 외치며 송 회장의 뺨을 어루만졌다. 송 회장은 입가에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가냘픈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도윤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야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지훈아, 우리 아들 지훈아라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한이 녹아내린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모자의 재회 앞에 숙연해져 말을 잇지 못했고 도윤은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일념으로 그녀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모자의 몸을 적셨지만 도윤은 자신의 등에 업힌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리며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자신이 차에 갇힌 그녀를 구해주었던 그날의 운명적인 만남이 사실은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며 신에게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최 실장은 미리 대기시켜둔 구급차에 그들을 태우고 태양병원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했으며 구급차 안에서 도윤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의 의식을 붙잡으려 노력했다. 병원에 도착한 송 회장은 즉시 응급수술실로 옮겨졌고 도윤은 수술실 앞에 켜진 붉은 등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병원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도윤의 머릿속은 25년 전 태풍이 불던 밤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추어지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편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과 달콤한 자장가 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싸우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왜 그토록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에 잠겼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최 실장은 도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니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눈가에도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모자의 비극적인 역사는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고 그 마침표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조용한 복도를 가득 채웠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의 등이 꺼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밖으로 나오자 도윤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다. 다행히 칼날이 심장을 비껴가 대동맥 손상을 면했으며 과다출혈로 고비가 있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의사의 말에 도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졌고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송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도윤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지켰다. 그는 이제 자신이 태양그룹의 후계자 지훈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 송서진의 아들로서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 주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한편 송태호는 자신이 고용한 암살자들까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유치장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음을 직감하고는 최후의 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는 태양그룹 내부의 모든 불순 세력을 뿌리 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 실장은 송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송태호의 수하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도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태양의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도윤은 병실 창가에 앉아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송 회장은 눈을 뜨자마자 곁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마른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25년간의 그리움과 용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굳은 약속을 읽을 수 있었으며 병실 안에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송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아, 이제 정말 집에 가자라고 말했고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 어머니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요라고 답하며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이 끝나고 태양의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를 완벽하게 되찾았으며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가 눈부시게 넘어가고 있었다. 병원의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며 차가웠던 병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으며 송서진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아들 지훈의 얼굴을 한시도 떼지 않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25년간의 모진 풍파는 이제 잔잔한 물결이 되어 사라진 듯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으며 지훈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마른 손등 위로 안도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지훈은 이제 강도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원망도 눈 녹듯 사라졌음을 느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졌으며 그는 어머니의 창백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송 회장은 가녀린 손을 뻗어 지훈의 굵은 손가락을 맞잡으며 네가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며 그동안 너를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의 하늘 씻어내었다. 창가에 놓인 하얀 백합 향기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병원 복도의 소음조차 이 신성한 재회의 순간을 방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다. 며칠 후 진행된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송태호는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재판장은 그가 저지른 납치와 살인교사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리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공표하였다. 그를 따르며 태양그룹의 근간을 흔들었던 부패한 수하들 역시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가문을 옥죄던 시커먼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걷히게 되었으며 이 소식은 연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장식하며 대중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지훈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비참한 몰락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끝을 가슴 깊이 새겼고 다시는 이 신성한 일터에 부정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을 길러주었던 양어머니 박금자를 찾아갔으며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배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거두어준 지난날의 희박한 정을 생각하여 조용한 교회의 요양원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금자는 지훈의 과분한 배려에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심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지훈은 그녀의 메마른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주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기를 바란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치유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심리적 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태양의 후계자로 거듭났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수천 명의 임직원과 국내외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신임 부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지훈은 세련된 명품 수트를 입고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이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겪었던 가난과 소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그룹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혁신의 시작을 선포했다. 지훈의 진심 어린 호소와 비전에 감동한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송 회장은 귀빈석에서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취임식을 마친 지훈은 가장 먼저 태양구의 낡은 판자촌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출연한 대규모 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는 화려한 사무실보다 차가운 골목길의 눈물을 닦아주는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자신이 배달을 하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오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며, 주민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대기업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한 지훈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태양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단숨에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며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송 회장은 건강을 회복한 뒤 경영의 전면에서 물러나 지훈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며, 그녀는 이제 화려한 회장실 대신 아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일상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만끽했다. 그녀는 지훈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대문 앞까지 마중 나가 아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었으며, 지난 25년간 못다한 사랑을 쏟아붓듯 정성껏 지은 밥상을 차려내며 모성애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찾았다. 두 사람은 가끔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넘겨보며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으며, 비극적인 과거는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수목장을 찾아가 카네이션 한 다발을 바치며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해졌으니 부디 하늘에서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인사를 건넸고, 산들바람에 실려온 풀내음은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화답처럼 느껴졌다. 송 회장은 남편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남겨준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읊조렸고, 지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에 마주한 눈부신 태양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한 빛을 쏟아냈으며, 지훈의 손목에 채워진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시계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향해 힘차게 박동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지훈의 주도하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지우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차세대 경영 리더로 우뚝 섰고 그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청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가끔 배달 일을 하던 시절의 낡은 가죽 장갑을 서랍에서 꺼내보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부단히 채찍질했으며 그의 겸손함과 강인함은 태양그룹의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송태호의 잔당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미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지훈의 태양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정의와 진실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그들이 세상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으며 센터의 개관식 날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훈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만 그 운명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라는 교훈을 전하며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희망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차 안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않겠노라. 하늘을 향해 다시금 약속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사고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흩어졌던 혈육을 하나로 묶어준 운명적인 가교가 되었으며 지훈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얻은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온한 하루를 마감했다. 송 회장은 이제 지훈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친구 같은 어머니로 남았으며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향기로운 꽃길이 되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태양의 광희는 영원히 그들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불공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훈과 송 회장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며 찬란한 결말을 향해 나아갔다. 태양그룹의 로고처럼 환하게 빛나는 지훈의 집 거실에는 매일 저녁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 거대한 도시의 구석구석에 자신의 따뜻한 빛이 닿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렸다. 모든 슬픔은 기쁨의 밑거름이 되었고 모든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예방주사였음을 깨달은 지훈은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고 송 회장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정말 지지 않는 태양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오해와 음모의 사슬은 끊어지고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승리하는 장엄한 대단원의 막이 내렸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대중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과 희망의 불꽃을 남기게 되었다. 결국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과 그 기적을 지켜내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훈은 자신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었으며 그가 구했던 것은 단순한 한 명의 회장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가문의 미래였다는 사실이 마지막 장을 장식했다. 송 회장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아픔 없는 세상에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렴 지훈아라고 속삭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은 그들의 평화로운 밤을 축복하며 은은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수많은 시련 끝에 맺어진 모자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결정체가 되어 태양그룹의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등불로 남아 대대손손 이어질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며 평온하게 끝을 맺었다.